우리 133페이지 계약법 총칙봅시다. 요약서. 자, 의는 당사자의 서로 들이대는 의사표시 합치를 우리가 말한다. 계약이란다. 계약. 우리 계약법의 종류는 크게 여러 가지 나누죠. 첫 번째, 전형계약과 비전형계약이 있습니다. 자, 우리 전형계약은 우리 민법 15개 계약을 전형계약이랍니다. 우리 133페이지입니다. 전형계약은 우리 민법에 규정된 15개 계약을 전형계약이라고, 자, 비전형계약은 우리 민법에 적용되지 않는, 우리 민법에 없는 계약을 비전형계약, 무명계약이라죠. 자, 우리 중개계약은요, 전형계약이다, 비전형계약이다. 작년에 문제 나왔었죠. 비전형계약입니다. 리스계약이라든지. 자, 쌍무계약과 편무계약이 있습니다. 자, 우리 쌍무계약은 서로 대가적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우리가 말한다. 쌍무계약.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쌍무계약을 우리 편무계약으로 다시 바꿔달라 했었죠. 편무계약입니다. 편무계약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지 않는 계약을 우리가 말한다. 편무계약이란다. 그래서 편무계약은 주로 증여, 사용대차, 현상광고가 주로 세 가지를 잘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그 밑에 유상계약이 있죠. 유상계약은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가 있는 재산상에 출연하는 계약을 우리가 말한다. 유상계약. 그렇지 않는 계약을 우리가 말한다. 무상계약이랍니다. 우리 쌍무계약과 이 유상계약은 서로 관계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 유상계약은 모두 쌍무계약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쌍무계약은 현상광고가 없습니다. 그때 유상광고는 현상광고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유상계약이 더 넓습니다. 범위가. 그래서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이런 맞습니다. 자, 밑에 제일 하다 보면 낙성계약과 여물계약 있죠. 낙성계약은 당사자 의사표시만 해서 계약이 성립된 걸 우리가 낙성계약입니다. 우리 15개 전형계약 중에 14개 현상광고 빼고 전부 낙성계약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매매는 매도인이 재산권 이전 약정을 하고 그 매수인은 대금 지급 약정을 하면서 의사표시를 하면서 매매계약이 성립되고 효력이 발생됩니다. 근데 여물계약은 당사자 의사표시뿐만 아니라 뭐 해야 된다? 금전을 지급하거나 또는 물건을 인도해야만이 계약이 성립됩니다. 우리 현상광고는 아이를 찾아주면 1,000만 원 주겠다. 자, 1,000만 원 주겠다 라면은 찾아주면은 1,000만 원 주잖아요. 그렇죠? 당사자 의사표시만 있지 않고 뭘 해야 된다? 찾아서 1,000만 원을 지급해야만이 계약이 성립됩니다. 또 우리 보증금 계약도 당사자 의사표시만 해서 보증금 계약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보증금을 지급해야만이 보증금 계약이 성립된다. 그래서 여물계약 꼭 4가지 알아두랬습니다. 첫 번째, 현상광고. 두 번째, 계약금 계약. 세 번째, 보증금 계약. 네 번째, 대물변제 계약입니다. 자, 제일 하자는 우리 계속적 계약과 일시적 계약이 있죠. 우리 계속적 계약은 시간적 계속성을 갖는 계약을 우리가 말한다. 계속적 계약. 뭐 임대차라든지 고용이라든지 임. 자, 이러한 계속적 계약을 해소시키려면은 해지다. 그렇죠? 해지. 자, 우리 일시적 계약입니다. 매매나 교환 같은 이례적 급부이행으로 계약이 종료된 걸 우리가 말한다. 일시적 계약입니다. 우리 일시적 계약을 해소시키려면은 해제입니다. 해제. 자, 그 다음 페이지 계약의 성립입니다. 자, 첫 번째 제일 상자 보면은 계약이 성립되지 않죠. 어떤 게? 자, 승낙자가 청약과 승낙이 불합치했음에도 합치하는 것으로 오시는 경우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첫 번째 그림 보면은 갑이 을에게 1억 원에 팔겠다라고 했죠. 자, 을이 9천만 원 주고 사겠다라고 조건을 변경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청약은 거절하고 새로운 청약으로 볼 수 있죠? 새로운 청약을 볼 수 있다. 그럼 갑이 이제 승낙하면은 이게 계약이 성립되는 거죠. 그렇죠? 자, 두 번째 그림 보면은 갑이 을에게 대금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대금 확정 않고 그냥 매매 의사만 했습니다. 대금 확정 아니고 매매 의사만. 근데 을이 1억 원에 사겠다. 계약이 성립된다, 안 된다? 계약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때 우리 이제 계약의 성립 크게 4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청약과 승낙에 한 계약의 성립이 있고,
두 번째,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 세 번째,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의 성립. 네 번째, 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입니다. 먼저 우리 청약부터 봅시다. 청약. 자, 그 위에 있는 박스. 청약은 구체적이보다 확정적이어야 된다. 확정적 의사표시해야 된다. 자, 구체적으로 확정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뭐다? 범위와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계약은 성립됩니다. 예, 기준과 범위와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구체적으로 확정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이 성립된다는 거. 두 번째, 청약은 반드시 누구다? 특정이어야 되는 거. 자, 상대방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인도 가능합니다.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수인도 가능하지만 이게 문제 잘 나오죠. 승낙은 반드시 특정해야 된다 했죠. 청약단 때 승낙을 해야 된다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상대방은 다수인도 가능했죠. 우리 자판기를 생각하면 되죠. 자판기 설치. 자, 우리 청약의 효력 발생입니다. 청약의 효력 발생은 주의할 게 항상 이 격지자, 대하자 나오잖아요. 격지자, 대하자 나오면은 청약인가 승낙인가 먼저 찾아야 됩니다. 격지자, 대하자 상관없이 우리 청약은 도달주의다, 발생주의다. 도달주의입니다. 청약은 격지자와 대하자 상관없이 도달주의입니다. 도달주의다. 상대방한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섯 번째, 청약과 동시에 승낙기간을 정할 필요가 없다. 근데 정할 수도 있습니다. 정할 수 있다. 무조건 없는 게 아니라 정할 수도 있다. 우측에 한번 봅시다. 그게 7번, 8번입니다. 자,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죠. 기간 후 승낙 통지가 도달하지 않으면 효력은 상실합니다. 자, 갑이 우리에게 1월 25일, 1월 청약을 한 겁니다. 청약. 자, 승낙기간을 정했습니다. 2월, 예를 들어서 5일까지, 2월까지 승낙을 해달라라고 승낙기간을 정해서 통지를 한 겁니다. 언제 도달했냐면은 1월 26일 날 도달했습니다. 도달. 자, 을이 뭐 승낙했지만 도달하지 않는다든가, 그쵸? 이 기간에 도달하지 않는다든가, 그럼 청약의 효력은 발생한다. 청약의 효력은 잃는다.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달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는다. 두 번째, 내용입니다. 기간 후에 승낙 통지가 도달했습니다. 자, 승낙을 했는데 언제 승낙했냐면 2월 3일 날 승낙을 했습니다. 근데 언제 도달했냐면은 승낙은 2월 5일까지인데 2월 6일 날 도달한 거예요. 2월 6일 날. 2월 6일 날 도달하게 되면은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자, 새로운 청약 보면은 갑이 뭘 하게 되면은 승낙을 하게 되면 계약이 성립됩니다. 성립된다. 자,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었으나 연착된 경우입니다. 연착된 경우. 자, 예를 들어서 26일 날 도달해서 1월 27일 날 승낙을 하고 발송을 했습니다. 자, 우체국 소인은 1월 27일 날 찍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언제 도달한 거예요? 2월 6일 날 도달한 거예요. 보니까는, 갑이 보니까 우체국 소인이 1월 27일 찍혀 있으면은 28일이라든지 적어도 29일 정도 도착해야 되는데 승낙기간이 도달 후에 도달한 거예요. 자, 이때 가만히 있으면은, 갑이 가만히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고 연착됐다라고 통지하면은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고 연착 통지를 발송했다는 것은 뭐다? 계약을 성립시키지 않으려는 겁니다. 그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 자, 그럼 여덟 번째 보면은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죠. 승낙기간을 정하면 상당한 기간 후 승낙 통지가 도달하지 않았다. 청약의 효력은 잃습니다.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자, 하지만 상당한 기간 후 승낙 통지가 도달했다면 새로운 청약으로 봅니다.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는 거. 자, 다시 N쪽에 봅시다. 여섯 번째입니다.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면 임의로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청약이 도달하면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 청약의 구속력입니다. 청약의 구속력이다. 자, 다시 우측에 보면은 9번 문제 봅시다. 자, 승낙자가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한 경우입니다. 자, 이 경우는 청약 효력을 상실하고 새로운 청약을 봅니다. 예를 들어서 1억 원 주고 살래? 라고 청약을 했는데 상대방 아니야, 나 9천만 주고 살게 라고 변경을 가한 경우는 얼마다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그래서 청약은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자, 그 밑에 이제 우리 승낙입니다. 승낙. 자, 승낙의 상대방은 중요합니다. 청약자입니다. 특정인입니다. 우리 아까 청약의 상대방은 불특정 다신도 가능하다 했지만은 승낙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특정인, 즉 청약자한테 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자, 먼저 승낙을 거절했습니다. 승낙을 거절하게 되면은 청약 의무는 상실합니다. 상실합니다. 자, 근데 아직까지 승낙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서 다시 번복한 거예요. 다시 승낙하겠다고. 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청약자가 일정 기간 내에 일을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청약 시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 이에 구속되지 않음이 원칙입니다. 구속되지 않음이 원칙이다. 자, 예를 들면은 물품 구입 청약자가 청약과 함께 물품을 송부하면서 만약 구입하지 않으면 반송하라. 반송하지 않으면 구입한 것으로 보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를 반송하지 않아도 승낙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구속하지 않는다는 거. 자, 효력 발생입니다. 우리 청약자 다릅니다. 청약자는 격지자든 대화자든 간에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했었죠. 자, 근데 승낙은 격지자일 때는 발송한 때입니다. 격지자는 발송한 때, 대화자주의는 뭐다? 언제? 도달한 때입니다. 다릅니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달한 때, 대화자는 도달한 때입니다. 주의할 점은 우리 승낙은 발송한 때 효력이 생긴다 했지만은 도달해야 됩니다. 도달하지 않으면은, 효력이 발생한다, 안 합니다. 도달하면 어디로 효력이 소급하느냐? 발송한 때부터 효과가 발생합니다. 소급합니다. 그래서 격지자유는 뭐다? 발송지입니다. 발송지. 그래서 청약과 승낙은 구별을 해야 된다는 거. 자, 135페이지.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입니다.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의 성립. 자, 그 그림 보면은 갑이 을에게 A 건물을 1억 원에 사달라고 청약을 한 겁니다. 언제? 2017년 5월 1일 날. 언제 도달했습니까? 을한테 갑의 청약은 2017년 5월 3일 날 도달했죠. 자, 을도 3일 날 도달하기 전에 2일 날 또 청약한 거야. 누가? 을이. 서로 갑도 청약하고 을도 청약했잖아요. 서로 교차해서 청약했잖아요. 을의 청약은 언제 했어요? 2017년 도달하기 전에 5월 2일 날 청약하고 언제 도달했습니까? 5월 6일 날 갑한테 도달한 겁니다. 이처럼 갑도 청약하고 을도 청약하잖아요. 서로 교차해서 청약을 하게 되면은 언제 계약이 성립된다? 양 청약이 도달한 때입니다. 발송한 때 아닙니다. 도달입니다. 도달 동그라미.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합니다. 자, 근데 우리 그림에서 보면은 갑의 청약은 도달은 언제인데? 5월 3일인데. 을의 청약은 언제예요? 5월 6일이잖아요. 그렇죠? 서로 날짜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자, 언제 계약이 성립한다? 늦은 날짜입니다. 동시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는 늦게 도달하는 청약이 도달한 때 성립한다는 거. 성립한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의사 실현한 의사표시입니다. 의사 실현한 의사표시. 자, 의사 실현한 계약의 성립은, 자, 우측의 내용 박스 보시면은 청약자가 승낙의 통지를 할 필요가 없음을 미리 밝혔거나 또는 간섭에 의해서 승낙의 통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하지 않는 경우. 이게 이제 의사 실현한 계약의 성립입니다. 언제 계약이 성립하느냐?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계약이 성립됩니다. 그 글을 보면은, 자, 갑이 신문보고서입니다. 자, 을이 구독자입니다. 항상 우리 신문보고서 옛날에 보면 아파트 앞에다가 을이 신문을 구독하고 있어도 꼭 신문 앞에 놓아두잖아요. 그렇죠? 언제부터 놓아두냐면은 갑이 2017년 10월 1일부터 놓아둔 거예요. 그렇죠? 그때부터 보지 않다가 10월 15일 날 그때부터 을이 이제 구독한 거예요. 근데 이 사실 갑은 언제 알았어요? 갑이 을이 구독한 사실을. 근데 10월 31일 날 알았습니다. 그럼 계약은 언제 성립한다는 거예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즉 10월 15일입니다. 즉 갑의 청약자가 뭐다? 안 때가 아닙니다. 청약자가 사실을 안 때 계약이 성립한 게 아니라
이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데 계약이 성립된다는 거. 자, 약관에 의한 계약이 성립이 있습니다. 그럼 이따 봅시다. 전부 다 기출 지문들입니다. 뭐 이것만 해도 충분할 겁니다. 이 약관에 의한 계약의 성립. 계약의 일반 당사자가 특정 종류 계약을 다수 상대방과 계속 반복하여 체결할 것에 대비하여 미리 정하여둔 계약 조항을 말합니다. 우리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은 미리서 회사에서 정해진 계약서를 꺼내잖아요. 원칙은 서로 합의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걸 우리가 말한다. 약관이란다. 약관. 자, 두 번째, 약관의 구속력 근거입니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약관의 구속력 근거는 그 자체가 법 규범이거나 법 규범적 성질을 가진 게 아닙니다. 어떻기 때문에, 어떠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 약관의 구성이 있냐면은 이 내용에, 즉, 당사자가 그 약관의 규정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구속력이 생기지, 어떤 약관 자체가 뭐다? 법 규범이라든가 법 규범적 성질을 가져서 구속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 자, 세 번째,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말한다. 추정합니다. 추정한다. 네 번째, 사업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자신이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약관 조항은 무효입니다. 무효입니다. 자, 다섯 번째, 고객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나 계약에 적용되는 법령과 동일한 계약 내용도 중요한 것이라면 사업자는 설명 의무를 면제합니다. 일단 일방적으로 사업자 측에서 작성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설명해 줄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잘 알고 있단다면은, 계약 내용 충분히 잘 알고 있단다면은, 그런 설명 의무를 면한다는 거. 자, 일곱 번째, 약관의 일부 조항이 무효이더라도 계약은 나머지 부분만 와서 유효함이 원칙이다. 그 조항만 원칙적으로마다 무효이지, 나머지 거는 유효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여덟 번째,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가 계약의 당사자인가 간에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불일치하면 합리적인 상대방의 관점에서 계약 당사자를 결정한다는 거. 자, 아홉 번째입니다. 약관의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울 때는 누구 입장에서 누구한테 유리하게,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되고, 약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작성자 분립 원칙입니다. 열 번째, 골프장 운영회사가 불특정 다수 회원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만든 골프클럽 운영 해칙 중 당사자의 권리, 의무에 관한 규정은 약관의 성질을 갖는다는 것. 또 11번째,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약관 조항과 다른 합의가 있는 경우는 약관에 우선한다, 합의가 우선한다. 당사자 합의가 우선합니다. 이게 개별약정 우선의 원칙입니다. 12번째, 상당한 이유 없이 분양자의 담보 책임의 성립 요건 후 고의가시를 요하는 분양 약관의 내용은 무효입니다. 원래 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에요. 이게 고의가시를 요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죠? 고의가시 있어도 뭐다? 담보 책임 집니다. 근데 고의가시 있어야만 뭐다? 담보 책임 진다라는 약관은 무효입니다. 무효입니다. 13번째, 개개의 계약 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돼야 한다는 것이 객관적 해석의 원칙입니다. 자, 여기까지 풀고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154페이지입니다. 문제집 154페이지. 자,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을 알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법무계약에서는 동시행안경거나 위험부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렇죠? 어디서 생겨요? 쌍무계약에서 생기죠? 맞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쌍무계약이 모두 유상계약은 아니다. 쌍무계약 모두 유상계약입니다. 쌍무계약이 더 좁죠? 유상계약이 더 넓습니다. 유상계약이 쌍무계약이다라면 틀립니다. 그래서 틀린 점이고, 세 번째, 청약의 의사표시는 상대방한테 보달 후에는 처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청약의 구속력입니다. 네 번째,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는 효력을 잃는다 했었습니다. 맞는 질문이고. 다섯 번째, 청약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아까 이게 뭐라 썼죠? 의사 실현에 의한 계약에 성립됐습니다. 언제 계약이 성립된다? 승낙 의사표시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때입니다.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때 성립합니다. 계약이. 청약자가 사실을 안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죠. 두 번째,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했습니다. 첫 번째, 당사자 간의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 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된 때 계약이 성립한다. 발송 동그라미, 도달한테 이렇게 있습니다. 도달한테. 근데 도달이 서로 날짜가 다르면 늦게 도달한 날짜에 보다 계약이 성립된다는 거. 발송이 아닙니다. 도달입니다. 도달. 자, 두 번째,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했었죠? 새로운 청약으로 본다. 자, 세 번째,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도 그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죠? 청약은. 근데 승낙은요? 없습니다. 네 번째, 승낙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면 그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다섯 번째, 청약의 상대방은 청약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 해답을 의무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효력을 잃는다 했습니다. 두 번째, 청약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일을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청약 시 표시하였더라도 상대방 이에 구속된다 안 된다? 구속되지 않는다라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이제 격지자가 나오면 항상 청약인지 승낙인지 찾아야 됩니다. 청약이죠? 그 다음 또 뭘 찾아야 돼요? 도달인지 발송인지 찾아야 됩니다. 도달이죠? 청약은 항상 도달주의입니다. 청약은 격지자주의든 대하자주의든 상관없이 청약은 발송이 아니라 도달주의입니다. 도달주의. 그러니까 격지자 가로하고 청약 동그라미, 발송 동그라미 항상 이렇게 찾으면 돼요. 네 번째, 당사자 사이의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서로 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한테 도달 동그라미, 도달한테 계약은 성립한다. 발송이 아닙니다. 작년에 이게 나왔어요. 작년에. 자, 다섯 번째, 차임지금은 임대차 계약의 성립 요건을 했었죠? 요건이다. 자, 156페이지 네 번째입니다.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옳은 것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청약은 효력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두 번째,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효력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세 번째, 분양회사가 상가를 분양하면서 그것에 첨단 오락타운을 조성하여 분양계약자들에게 일정의 이상의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를 했다. 이런 광고는 청약의 위임입니다. 청약이 아닙니다. 청약 위임입니다. 이렇다 해서 수분양자가 계약이 승낙하게 되면은 계약이 성립하냐? 성립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는 청약은 효력이 있다 없다? 효력이 없다. 효력이 있습니다.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는 청약은 효력이 있습니다. 승낙기간을 정하든 정하지 않는 상관이 없습니다. 효력이 있다. 자, 다섯 번째, 격지자 체질에 있죠? 승낙이죠? 승낙 격지자 가로, 승낙 동그라미. 자, 발송에 도달해요. 발송. 우리 격지자는 청약은, 승낙은 뭐다? 발송지. 대하자는 승낙은 뭐다? 도달지입니다. 그리고 3번 지문이 있죠? 그 해설, 그 판례 잘 알아두시면, 여기서 한 3문제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해설 있죠? 3번 해설 판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뒤에 있는 문제가 한 문제만 풀어봅시다. 뒤에 있는 문제. 자, 311페이지입니다.
4번 문제, 312페이지 4번 문제. 계약에 관한 내용 중 옳은 것을 하였습니다. 격지자, 항상 격지자, 승낙, 발신, 발신이나 발소나 같죠? 맞죠? 격지자, 승낙, 발신 또는 발송. 뭐라도 승낙 기간이 지난 후에, 자, 여기까지 맞죠? 승낙 기간 후에 상대방이 도달하면은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자, 승낙 기간이 지난 후에, 주의할 점. 승낙 기간이 도달하면은 소급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승낙 기간 내에 도달하는 게 되면 어디로 소급한다? 발신 또는 발송 한때로 소급한다 했습니다. 그렇죠?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맞습니다. 그렇죠? 후에 도달했기 때문에. 두 번째, 갑이 자신의 그림을 을에게 매도사로 1원을 청약을 했는데 병이 1억 원에 승낙한 경우, 자, 누가 청약을 해야 돼요? 승낙을 해야 돼요. 을이 승낙을 해야 되는데 누가 승낙한 거예요? 병이 승낙한 거야, 그렇죠? 특별한 사람, 즉 대리가 아니단다면은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계약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갑이 2016년 1월 10일 날 을에게 A를 100만 원에 팔겠다는 청약을 하였습니다. 자, 을이 그와 같은 갑의 청약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또 2016년 1월 12일 갑에게 A를 100만 원에 사겠다는 청약을 하였는데 갑과 을은 청약이 모두 상대방에 도달한 경우 2016년 1월 10일에 계약이 성립한다. 언제 도달? 전부 다 도달이 없잖아 지금. 그렇죠? 전부 다 발송한 때문이잖아. 그렇죠? 청약. 틀렸습니다. 도달 일자가 없죠? 그렇죠? 틀렸습니다. 네 번째, 갑의 청약에 대해서 을이 조건을 붙여서 승낙을 했는데 갑이 을의 조건부 승낙에 대하여 승낙 의사표시 하게 되면 계약은 성립한다 안 한다? 계약은 성립합니다. 틀렸죠? 다섯 번째, 청약 발신 후 도달 전에 청약자가 사망하더라도 청약 효력은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다시 요약서를 봅시다. 자, 136페이지. 계약 체계상 과실 책임입니다. 자, 이 계약 체계상 과실 책임은 올해 나올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계약 체계랑 같이 위험부담과, 원래 위험부담은 우리 계약의 효력으로 동시행 담으러 가야 되는데, 같이, 이 그림으로 같이 알아봅시다. 그치? 자, 이 그림 꼭 머릿속에 여러분이 둬야 됩니다. 상기시켜야 됩니다. 자, 갑과 을이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매매 계약을 체결을 기준으로 해서, 즉, 갑의 별장, A 별장을 을에게 매매한다고 합시다. 자, 이처럼 위험부담이라든지 계약 체계상 과실책임에서 우리 매도인을 뭐라 한다? 채무자. 또 이 매수인을 뭐라 한다? 채권자랍니다. 왜? 목적물을 인도해 줘야 되니까, 갑이. 근데 우리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매도인은 뭐다? 채권자, 매수인은 채무자였습니다. 혼동하면 안 됩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위험부담에서는 이 매도인이 채무자, 우리 채권자입니다. 즉, 목적물이 인도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약 체결을 했는데, 오늘 계약 체결했는데, 3일 전에 하도 더워서 보다 인공적으로 화재가 된다든가, 그렇죠? 불타 없어졌다든가, 그렇죠? 태풍으로 이렇게 소실됐다든가 그런 경우죠. 이처럼 계약 체결 전에 이미 멸실된 경우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불가능을 뭐라 한다? 원시적 불능이랍니다. 원시적 불능. 이 원시적 불능은 유효하다, 무효다? 무효입니다. 원시적 불능 무효다. 자, 우리 무효면은 이행하지 않았으면 이행할 필요 없고, 이행했으면 뭐다? 돌려달랄 수 있다 했잖아요. 근데 우리 민법은 이처럼 계약 체계상 과실책임 문제가 발생합니다. 원시적 불능이지만은 계약 체계상 과실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채권자 을이 채무자 갑한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일정한 요건이 갖춰지면은, 자, 그게 계약 체계상 과실책임입니다. 그 밑에 한번 볼까요? 계약 체결 당시 일방의 책임 있는 사이로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은 책임을 부담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럼 을이 갑에게 손해배상을 묻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이 있어야 되느냐? 5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매매계약이 뭐다?
체결되어 있어요. 매매계약 체결해야 됩니다. 매매계약 체결 행위를 했어야 됩니다. 즉 계약 체결 행위가 있었을 것. 자, 두 번째입니다. 목적 불능으로 무효가 되어야 된다. 즉 원시적 불능해야 된다. 즉 객관적 불능도 마찬가지죠. 객관적 불능은 채권자 채무자 둘 다 할 수 없는 걸 우리가 말한다. 객관적 불능입니다. 둘 다 무효입니다. 원시적 불능과 객관적 불능은 둘 다 무효입니다. 자, 세 번째, 급부 의무자, 매도인. 매도인은 알았거나 매도인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됩니다. 즉 악의, 가실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매수인입니다. 매수인은 선의 무과실입니다. 그 요건이 꼭 갖춰야 됩니다. 갑은, 채무자는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되고 매수인은 뭐다? 선의 무과실해야 된다. 무과실해야 된다. 자, 다섯 번째, 매수인은 손해가 발생해야 된다. 손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자, 이러한 요건이 갖춰지면은 어른 갑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이 손해배상은 실내이익이다, 이행이다. 실내이익입니다. 즉, 계약을 체결함을, 즉, 계약의 이유를 믿었기 때문에 지출한 비용, 그렇죠? 지출한 비용들은 손해를 우리가 말한다. 실내이익이랍니다. 자, 이행이익은 계약이 유함으로 인하여 생길 이익을 우리가 말한다. 이행이란다. 우리 전매 차익 있죠? 자, 우리 매수해서 배우에게 다시 전매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 전매 차익이 이행입니다. 계약 체계상 과실차익은 실내이익이다, 이행입니다. 실내이익입니다. 실내이익. 그래서 이 실내이익은 이행이익을 넘는다, 넘지 못한다. 넘지 못합니다. 실내이익은 이행이익을 넘지 못합니다. 그거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실내이익은 이행이익을 넘을 수 없다. 그래서 계약 체계상 과실채매는 후발적 불능에서 나타난다. 원시적 불능에서 나타난다. 원시적 불능에서 나타납니다. 자, 우측에 있는 그림 봅시다. 계약 체결 후입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며칠 있다가 건물이 소실된다든가 또 화재가 발생했다든가, 그렇죠? 그런 경우입니다. 계약 체결 후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계약 체결 후 불가능한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채무자 기책 사유가 있는 경우, 즉 갑의 기책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자, 기책 사유 있는 것은 어떤 문제다? 채무 불이행 문제입니다. 채무 불이행입니다. 채무 불이행. 우리 채무 불이행은 세 가지 있다 했잖아요.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 이행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행지체다, 이행불능이다. 이행불능입니다. 이행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불타 없었습니까? 그렇죠? 이행불능입니다. 우리 이행불능은 최고가 필요하다, 안 하다? 최고 없이 해제 의사 표시할 수 있습니다. 최고 없이 해제 의사 표시할 수 있고 함께 뭐 할 수 있다. 손해가 발생했으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처럼 채무자의 기책 사유는 채무 불이행 문제다. 채무 불이행 중에서 이행불능 문제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채무자, 채권자 둘 다 기책 사유가 없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풍으로 소실됐다든지, 그렇죠? 태풍으로 자연재해로 소실됐다든지 이런 거는 둘 다 기책 사유가 없잖아요. 둘 다 기책 사유면은 서로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갑은 을에게 매매대금 달라고 할 수 없고 을도 갑에게 목적물 인도와 소유권 이전 해달라 할 수 없습니다. 급부 의무도 면합니다. 갑이 을한테 해야 할, 즉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 인도 의무도 면하고 또 을도 매매 등을 지급할 의무를 면합니다. 급부 의무도 면한다. 단 주의할 점, 매수인이 뭘 지급했을 때 계약금을 지급했다는 그 돌려달할 수 있다, 없다? 돌려달할 수 있다. 그거는 꼭 알아들어야 했습니다. 둘 다 기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지급했으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돌려달할 수 있다는 거. 저처럼 둘 다 기책 사유가 없으면은 위험부담입니다. 위험부담. 채권자, 채무자 둘 다 기책 사유에서는 위험부담 문제입니다. 위험부담 문제다. 우리 위험부담 중에서 누구한테 그 위험의 대가를 부담시킬 것인가? 우리나라는 채무자 위험부담주의입니다. 채무자 위험부담주의다. 자, 세 번째입니다. 채무자 기책 사유가 아니라 이번에는 채권자 기책 사유입니다.
즉 의료기책사유입니다. 의료기책사유. 수령, 불능도 포함됩니다. 수령, 불능도, 수령 지체도 포함된다. 채권자 수령 지체도 포함됩니다. 이처럼 채권자 기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때는 이제 주의하셔야 됩니다. 채권자 기책, 의료기책사유잖아요. 그렇죠? 자, 을은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누구한테? 갑한테. 매매대금 지급해야 되고, 또 을은 갑한테 소유권 이전기가 부동산 인도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불타 없어졌는데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갑은 을한테 매매대금 달라할 수 있다, 없다? 매매대금 달라할 수 있고, 갑은 자기 급부의무를 면하죠. 급부의무를 면합니다. 즉 소유권 이전기와 그다음마다 목적물 인도를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처럼 채권자 기책사에 있을 때는 이 채권자는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예?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된다. 세 가지. 채무자 기책사유가 있을 때 심시합시다. 촬영하니까. 자, 우리 채무자 기책사유가 있는 경우와 그 다음에 채권자 기책사유가 있는 경우, 채권자 기책사유는 이 채무불이행 문제가 아니고 위험부담 문제라는 거, 그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채권자 기책사유는 채무불이행 문제가 아니라 위험부담 문제라는 거. 그래서 위험부담은 우리 후발적 불이행에서 나타난다, 원시적 불이행에서 나타난다. 후발적 불이행에서 나타난다. 이거 중요합니다. 후발적 불이행에서 나타난다. 자, 137페이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그림 통해서. 137페이지. 자, 적절한 이유 없이 교섭에 부당한 파기란 교섭 중단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래서 계약 체결의 준비 단계에서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자, 이 경우는 판례는 계약 체결상 과실책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불법행위로 다룬다는 거. 이처럼 교섭의 부당한 파기라든지 교섭 중단은 이처럼 계약 체결상 과실책의 문제로 다루지 않고 불법행위 문제로 다룬다는 거. 이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학조법인이 사무직원 채용 통지를 하였다가 채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학조법인은 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이 최종 합격자 통지와 계속된 발령 약속을 신뢰하여 직원으로 채용되기를 기대하면서 다른 취직의 기회를 포기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없다? 있다. 계약 체계상 과실책임 문제가 아니라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다는 거.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 계약 체결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 상태에서 부당 파기는 불법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 없다? 있다. 두 번째, 계약 교섭의 부당한 중도 파기가 불법행위를 구성한 경우 신뢰 손해 한정에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이행이익이 아닙니다. 신뢰 이익입니다. 신뢰 손해라는 거. 자, 세 번째, 계약 교섭의 부당한 파기로 인격적 법익이 침해된 경우 이러한 정신적 고통이 야기됐다면은 그에 대한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다. 정신적 손해배상인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다는 거. 자, 위험부담에 관한 기출문제 지문 있죠?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기출문제. 자, 문제로 가름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봅시다. 자, 5번입니다. 156페이지. 156페이지 5번. 자, 계약 체계상 과실 책임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알겠습니다. 첫 번째, 당사자 사이에 계약 체결에 대한 신뢰가 형성된 상태에서 부당 파기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 했었죠. 두 번째, 상대방이 책임을 묻기 위해서 불능 사실에 대하여 선이란 것만으로 부족하고 무과실까지 요한됐었죠. 우리 아까 계약 체계상 과실 책임은 매수인은 선이 무과실했습니다. 매도인보다 알았거나 알 수 있어야 된다했습니다. 악이나 과실이 있어야 된다했습니다. 세 번째, 주택 매매 계약 체결 후입니다. 제3자의 방화로 그 주택이 전수한 경우 계약 체계상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계약 체결 후에는 계약 체계상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계약 체계상 과실 책임은 언제? 원시적 불이익이 됩니다. 계약 체결 이전이죠. 전이죠. 됐습니다. 계약 체결 후에는 어떤 문제다? 후발적 불응에서 위험부담주의입니다. 틀렸습니다. 계약 체계상 과실 책임은 원시적 불이익에만 해당됩니다. 네 번째,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전에 이미 그 토지 전부가 공용 수용된 겁니다. 그렇죠? 수용된 거. 계약 체결 전에 수용된 사실을 모르고 계약 체결한 거예요. 이것도 뭐다? 원시적 불이익입니다. 계약 체결 전이죠.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수량을 지정한 토지 매매 계약에서 실제 면적이 계약 면적보다 부족한 경우에도 계약 체계상 과실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이거는 담보 책임. 뭐 대금 감액 정도 담보 책임을 물 수 있을지언정 이처럼 계약 체계상 과실 책임을 묻는 게 아닙니다. 땅 반환이라든지 담보 책임을 묻는다. 자, 158페이지. (6번입니다) 갑은 자기 소유 주택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택의 점유와 등기가 을에게 이전되기 전에 멸실되었다. 계약 체결 후에 멸실됐죠?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나있습니다. 첫 번째, 양 당사자의 책임 있는 사이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 자, 둘 다 기책 사이 없다 했었죠? 멸실된 경우, 갑은 을에게 매매대금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서로 이행 청구할 수 없고, 반대급부도 면한다 했죠? 다만 뭐다? 매수인은 계약금을 지급했으면 계약금 돌려달라 할 수 있다 했습니다. 두 번째, 주택이 태풍으로 멸실됐다. 태풍으로 멸실된 둘 다 기책 사이에 없다는 겁니다. 갑은 을에게 받을 계약금 반환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계약금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맞는 질문이고. 세 번째, 을의 채권자 지체 중, 자, 우리 채권자 지체되면은, 자, 태풍으로 주택이 멸실됐잖아요. 채권자 지체가 되면은, 누가 책임돼요? 채권자 이혼부담주의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은, 채권자는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반대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즉, 반대로, 채용자는 뭘 청구할 수 있다? 매매대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자, 4번. 사무경우입니다. 채권자 기책사유. 을의 채권자 지체 중에 주택이 멸실되었으므로 갑은 자기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을에게 상환할 필요 없다. 자,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와 그 다음 뭐예요? 부동산 인도를 그 부분을 면하잖아요. 매매대금만 청구하고. 다만 뭐다? 그 급부를 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을에게 반환해야 됩니다. 자, 그로 인해서 매매대금을 받았다면은, 우리 매매대금은 양도세가 있으면 그 차액은 양도세 있죠? 그 금액만큼 뭐다? 양도세 납부해야 하네요. 않잖아요. 그렇죠? 그 금액만큼은 매수인한테 반환해야 된다는 겁니다.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자, 7번입니다. 계약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을 알겠습니다. 첫 번째, 민법 537조가 정한 채용자 위험부담제는 강행 규정이 아니므로 이와 다른 약정에서는 그에 따른다. 그렇죠? 강행 규정이 아닙니다. 위험부담은. 두 번째, 교환계약은 낙성 쌍무계약이다. 맞죠? 세 번째,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채권자 책임 있는 사이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채용자는 상대방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매매대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처리하지 못한다. 청약의 구속력입니다. 다섯 번째,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쌍방의 책임 있는 사이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는 채용자는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고 이는 채권자 수령지체 중에도 마찬가지다. 자, 이행을 청구하지 못하지만, 그건 말했지만은 채권자 수령지체는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이행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릅니다. 자, 8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을 나있습니다. 첫 번째, 갑과 을 사이에
가구 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이 체결된 후 가구 토지가 강제 수용됩니다. 자, 규칙 사유 없는 거잖아요. 수용되니까. 매매 계약 체결 후입니다. 전이 아니라 후발적 불능이죠. 자, 을은 이행불능 이유로 매매 계약 해지할 수 있다 없다? 해지할 수 없습니다. 규칙 사유 없으니까. 그렇죠? 해지할 수 없다. 두 번째, 매매 계약 체결 전입니다. 매매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는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문제될 수 있다 했죠? 계약 체결 전입니다. 세 번째, 이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과실이 있는 경우입니다.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은 발생할 수 없다. 그렇죠? 자, 과실입니다. 즉 매수인은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은 매수인은 선의 무과실해야 되고 또 매도인은 뭐 해야 된다? 악의, 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점입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발생할 수 없다. 네 번째, 위험부담은 쌍무계약에서 후발적 불능 경우만 문제된다. 위험부담은 후발적 불능 문제되죠? 맞죠?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은 원시 불능에서만. 위험부담에 관한 민법 규정도 뭐다? 임의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자,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 쉬었다가 동시에 낭독권 합시다.